아마 좀 의아하실 거예요. 뭐 전문 강사도 아니고 동작문화재단 대표라는 자가 왜 이 시간에 강의를 하겠다고 하는지 아마 굉장히 의아하실 것 같은데 아마 여기 다 동작구에 사시는 분들이시죠? 혹시 동작구에 안 사시는 분 바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아마 동작구의 도서관들을 여기 오신 분들은 많이 이용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동작문화재단이 있다는 거를 아마 모르시는 분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동작문화재단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동작문화재단은 기본적인 취지는 동작구의 군인들, 그러니까 동작구에 사는 군인들과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작구에서 전액 출연을 해서 만든 기관이고요. 올해 1월 달에 저희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년이 이제 막 돼가고 있는데,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로 저희가 어떤 일을 하냐면, 동작구 이제 첫 번째로는 동작구에 8개 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 동작어린도서관을 비롯해서 솔밭도서관, 그 다음에 국주도서관,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개관할 김영삼 도서관을 포함해서 8개 도서관을 지금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작구에 사시는 여러 가지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뿐만 아니라 생활 동아리, 그 다음에 생활 예술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문 예술인들 말고 취미로 기타를 치시거나 공예를 하시거나 여러 분들이 있으신데 그분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을 음악회, 그 다음에 도심 속 바다 축제라고 의랑진에서 하는 축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획, 그 다음에 관리하고 또 행사를 통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저희가 주로 하는데 사실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가 동작군에 무슨 공연장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승배기의 저쪽에 노량진 육구역이라고 공연장을 비롯해서 복합예술시설을 짓고 있어요. 근데 2025년이나 이제 개관이 될 예정이라서 사실상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문화적 시설이 되게 빈약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사실 도서관 예산을 제외하면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크게 삐까뻔쩍하게 어떤 활동을 하기에는 예산을 투여하기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문화재단이 그냥 넉넉고 있을 거냐? 그러기에는 저희의 책임이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우리가 인프라는 좀 부족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책을 읽고 강의를 하고 독서를 하고 또 글을 쓰는 그런 인문학적인 주민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동작문화재단을 이제 주축으로 이제 내년에는 인문학 도시 동작 프로젝트를 해서 이게 내년에부터 시작해서 계속 항상 항시적으로 동작 구민들은 언제든지 아무 곳이나 가면 동사무소를 요즘 동사무소로 안 하죠. 주민센터라고 하죠. 주민센터, 그 다음에 도서관, 언제든지 항시적으로 가면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내년 조그맣게 확보를 했고요. 일환으로 이제 저희가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럼 왜 동작문화재단 대표냐? 일단 솔선수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도 같이 이제 할 수 있도록, 니들은 안 하면서 왜 우리만 시키냐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솔선수범하는 입장에서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강사료가 안 듭니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으로 때우려고 이제 나왔고요. 오늘 저희가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한 4번째입니다. 4번째가 이제 상도 국주도서관에서 한 번 했었고요. 사당 솔밭도서관에서도 한 번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1월에 마지막으로 12월에도 계속 합니다. 왜냐?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계속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다른 주제로 뵙겠지만
제가 오늘 봐보니까 이 네 번째이긴 하지만 가장 분위기가 여기가 좋아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 있을 때, 그다음에 물 속에 빠졌을 때, 그다음에 어두운 곳에 혼자 있을 때, 그리고 가장 무서울 때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 있을 때가 제일 무서워요. 저 되게 지금 무섭습니다. 그리고 되게 무서웠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속이 어떻겠지만 최소한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해 주셔서 되게 그 공포심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 세상에 몰라서 못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아는데 잘 안 될 뿐이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특별한 지식이나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주겠다는 것보다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자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 소개를 아까 우리 이광렬 관장이 하긴 했는데 제가 그 직장 상사라 그런지 제대로 떨려서 소개를 잘 못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죠? 잘 안 되네. 아래꼴 가나요? 저를 좀 간단히 저를 소개하는 데만 버벅버벅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저를 간단히 다시 소개하면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방송 기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사 오퍼스 픽처스라는 데서 근무를 했는데 아마 오퍼스 픽처스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봤을 만한 영화는 설국열차, 아저씨, 그런 영화들 굉장히 지금은 약간 좀 힘들긴 한데 대한민국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영화사고요. 밑에는 오퍼스 프레스에서 제가 또 출판사입니다. 출판사에서 일을 했고 요 직전에 그 동작시설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문화재단으로 이제 넘어왔지만 그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체육관, 동작군에 있는 체육시설, 그 다음에 주차시설을 관리하는 데고요. 저는 이제 번역을 좀 했습니다. 번역을. 그래서 부활절 퍼레이드, 심리치료를 하지만 세상은 왜 갈수록 나빠지는가 등 책을 많이 번역해서 번역하면서 제가 좀 글쓰기를 많이 배웠어요. 그다음에 상은 이런 걸 받았고 이건 재수가 좋아서 받은 거니까 제가 훌륭한 기자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드릴 주제는 제가 이제 여기 보면 독서토론 연구소장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글쓰기 교육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노하우를 좀 전달해드려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다 자녀분들 계시죠? 그것 때문에 오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저희 훌륭한 강의를 하면 아마 도움이 될까. 그래서 대부분 아마 초등학생을 자녀로 두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도 이제 좀 많이 지도해봤고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몇 가지 팁을 드릴 테니까 혹시 도움이 되시면 저도 이제 큰 보람을 느낄 거고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책을 읽히는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책을 잘 읽게 할까요? 없습니다. 기적의 독서법.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책을 이제 좀 읽히려고 이제 도서관 가서 이제 독서법 책을 다 골라요. 고르는데 너무 많아요. 100권대와 800권대를 가면 독서에 관한 책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제목의 책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적의 독서, 초급편, 중급편은 도대체 뭐죠? 놀라지 마십시오. 고급편도 있습니다. 고급편. 기적이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런 게 있어요. 일독백서 기적의 독서법. 한 권으로 책 100권 읽는 효과를 내는 최강 독서 지도법. 이것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런 기적이라는 말이 붙은 책은 일단 아예 꺼내지도 마세요. 꺼내지도 마세요.
이거는 제가 해봤으니까 이미 한번 제가 경험했으니까 꺼내지 마시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차라리 읽으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기적의 초동 독서법, 공부의 문이 열린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제 딸애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이제 학부모님들 제가 독서토론 연구소 하면서 초등학생, 중학생을 이제 독서토론 이제 글쓰기를 시켜서 보면 대부분 그런 고민을 하세요.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을 읽는 이유가 그냥 진짜 책에 빠져서 책을 느끼기도 좋지만 책을 많이 읽어야 공부도 잘한다 라는 그런 입증된 가설이죠.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는 뭐 비싼 학원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 이런 것도 제가 그래서 사서 봤어요. 이 책을 빌려서 사기는 아깝고 그래서 빌려서 봤는데 역시 별 얘기 없습니다. 그냥 책 열심히 읽으면 공부 잘한다 이 소리밖에 없어요. 여기 또 뭐 기적의 한 줄 쓰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책을 열심히 읽는 거랑 글을 쓰는 거랑 또 다른 문제예요. 책 많이 읽는다고 글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일단 책을 잘 읽어야 되는 그 선결 조건의 문제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요 부분을 좀 길게 말씀드릴 텐데 48분 기적의 독서법 여기 보면 김병완 씨라고 돼 있어요. 이 책은 절대 들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제 꼭 애들용도 맞지만 성인용으로도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48분 기적의 독서법은 사실 기적의 독서법은 제가 아예 들지도 말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빌려서 봤어요. 왜? 도대체 48분 기적의 독서법은 어떤 의미일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려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 책을 2시간을 봤어요. 자, 제가 계산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계산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이걸 왜 읽지 말아야겠다 이런 책을 그걸 좀 더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이 주장하시기를 48분을 읽어야 되는데 그 계산 방법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2040년이 되면 평균 90년을 산답니다. 오, 지겹죠? 근데 제대로 이제 책을 읽고 즐기려면 최소 3년 책에 미쳐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90년 중에 3년을 이렇게 24시간쯤으로 따지면 48분이 계산이 나온답니다. 이거 복잡하게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자, 90년 중에 3년 투자는 하루에 48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년 동안 1000분의 책을 읽어야 변화한다고 얘기를 하면 48분을 읽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48분 좀 적은 것 같고 오전 48분, 오후 48분 읽어야 된대요. 그러면 96분의 기적의 독서법이지 왜 48분의 기적의 독서법? 일단 그 독자를 보시고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러면 한 달을 따지면 한 달은 96분 곱하기 31을 하면 2880분. 2880분 나누기 69분 한 달에 48시간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48시간은 한 달에 48시간이니까 1년이면 576시간이겠죠? 그 576시간이 3년 동안 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228시간. 근데 이분이 주장하기는 책 한 권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시간 40분, 즉 100분이 걸린답니다.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누가 책 한 권을 100분에 읽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총 1228시간.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10만 3,608분을 100으로 나누면 1,036건. 그래서 하루에 26분씩, 96분씩 매일 3년을 읽으면 1000권을 읽으면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물리, 독서에 대한 어떤 물리가 트인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이 설득력 없는 얘기를 나는 왜 2시간씩이나 봤을까? 저도 한심해요 그게. 근데 너무 궁금해서 봤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근데 이 책은 아이러니하게도 되게 많이 팔렸어요. 그래갖고 막 4세, 5세 막 찍고 이분은 굉장한 독서 전문가라고 강연도 많이 하시고 그러고 다니는데 좀 안타까워서 혹시 나중에 그 여러분이나 또 여러분 자제분이 이 책을 혹시 들고 다니실까봐 걱정이 돼서 사실 개인적으로 이분 내가 얼굴 한번 본 적도 없고요. 별 유감도 없어요. 물론 제가 번역한 책보다 좀 더 많이 팔았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사실 큰 제가
유감은 없으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실제로 독서라는 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당나라의 구양수라는 분이 계시죠. 그 소동파의 스승이라고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이제 워낙 학식이 뛰어나시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글을 잘 쓸 수 있고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딱 3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 여러분 저의 기대를 무너뜨리지 마시고 첫 번째, 다독, 많이 읽어라. 많이 읽어라. 그 다음에 많이 써라. 많이 써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많이 생각해라. 그러니까 다독, 다작, 다상량 혹은 다상이라고 그러죠. 요 3가지만 하면 돼요. 여기가 저한테 강의 들으실 필요도 없고요. 독서 토론, 독서 논술학원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읽히면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3가지 말씀드린 다독, 다작, 다상량. 자, 그래서 오늘의 저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아쉬워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자제분이 초등학생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떻게 지도를 제가 했고 그 지도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제가 실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자제분들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 자녀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물을 좀 이쪽으로 가서. 자, 이 친구는 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글쓰기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아갖고 여기에 이제 자랑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하나 보겠습니다. 1학년 때요. 자, 1학년 일반 제가 저걸 위해서 개인정보를 해서 이름은 가렸습니다. 이건 이제 굿네이버스라는 단체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구촌 어려운 데를 많이 도와주는. 자, 이 글은 제4회 지구촌 나눔가 중 희망 편지 쓰기 대회 이런 거잖아요. 아마 숙제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다들 한 번씩 쓰신 경험 있으시죠? 애들이 안 쓰고 어머님이 쓰셨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건 학교 장려상. 금천구에서 후원하고 이거는 금천구청장이 이 친구는 이제 금천구에 사는 친구였는데 차성수라는 분은 그 당시 금천구청장이죠. 2012년이니까 벌써 꽤 오래됐죠. 왜 구에 사는 100일장 대회 하잖아요. 거기서 동작구에서도 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학계 이 상장을 드립니다. 장려상을 받았죠. 이거는 학년 구분이 없어요. 1학년, 2학년 없이 학년 구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거예요. 1학년이 있으면. 자, 이제 2학년 때로 갑니다. 2학년 때. 2학년 때도 역시 똑같은 대회에 꾸준히 나가서 이때는 시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학년 구분이 없기 때문에 2학년이 받았다는 건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돼요. 3학년이 돼서 이제 교회 독서 행사에 참여해서 상장을 받아요. 독서로. 여러분 자제분들도 아마 독서로 써서 이런 상장을 받으신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자, 4학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4학년 때도 역시 약간 제목이 다양하죠? 전통 식생활 계승과 쌀수비 축제를 위한 가래떡 삼행시 짓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게 상장을 수여합니다. 자, 이제 5학년이 되겠죠? 5학년에도 역시 계속 상을 타요. 글짓기로. 저는 놀라운 거는 이 친구가 상을 탄 것도 상을 탄 거지만 어떻게 꾸준히 이렇게 대회에 나가고 내내니까 낼까? 난 그게 굉장히 더 놀라운 거예요. 아마 엄마가 막 쓰라고 했겠죠. 자, 어쨌든 5학년 때도 상장을 받습니다. 또 상장을 받죠. 물론 이거 말고도 이 친구가 많은 상을 받았어요. 근데 몇 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갖고 온 거고요. 자,
5학년 때 이제 특히 외부상을 많이 받아요. 특히 이제 아이고, 네. 이것 좀 조치 좀 해주실래요?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국립서울현충원이 저희 동작구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상을 받는데 지금 이 공군 참모총장상을 받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 당시 공군 참모총장인데 지금 국방부 장관이 되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독후감을 또 상을 받아요. 이수성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는 이제 우리가 장애인을 좀 보살피자는 의미에서 이런 글짓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수성이라는 분은 옛날 국무총리를 하셨던 분이죠. 저 5학년 때는 또 교육장상을 받습니다. 교육장상은 교육감은 아시죠? 교육감. 교육감의 교육장이 뭔지 잘 아시는 분 혹시 설명. 상품이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실 것 같은데 그 교육장은 교육감이 있고 각 시의 남부교육청, 북부교육청, 강남교육청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을 교육장이라고 부릅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고 나중에 혹시 여러분 자제분들이 교육장상을 받을 일이 있을 텐데 교육장상 받아온 이게 뭐야? 하시지 마시고 굉장히 높은 상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학년 때도 봤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의 준 상인데 이건 좀 특이해요. 여기 보면 문화시민운동중앙협회가 주관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학교 화장실 올바르게 사용합니다. 이게 화장실 올바르게 사용하기라는 단체가 또 있더라고요. 사단법인이. 대한민국에 참 단체들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상도 다양하게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요. 중학교. 대부분 초등학교까지는 글을 열심히 쓰고 책을 열심히 읽는데 중학교 가면 아마 여러분 자제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하셨을 분도 계셨고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중학교 가면 일단 할 일이 많아갖고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글을 쓸 시간은 더더욱 그렇고 이제 6학년 때 이제 상을 계속 이제 받습니다. 이제 많이 받았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에 올라갑니다. 중학교에서도 역시 계속서 그래갖고 상을 받습니다. 이것도 현충원 그때 나갔는데 또 나가서 또 써요. 또 상을 받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보통 글짓기 대회 하면 장애인, 통일, 순국선언 이런 주제로 많이 글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2학년이 됩니다. 2학년이 돼도 역시 현충원에는 열심히 나가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친구를 쭉 지켜보면서 이제 어떻게 글을 쓰고 책을 읽었는지 제가 이제 한번 케이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싫다는 거 이제 상장 좀 달라고 해갖고 이제 많은 구박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상장을 갖고 여러분 보여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증명을 해고 보일 필요가 있어서 아마 눈치를 채신 분은 있겠지만 사실 이 아이는 저희 딸아이입니다. 저희 딸아이고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그럼 이 아이를 제가 어떻게 지도했는지 물론 저만 지도한 건 아니고 저희 와이프도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논술 강사도 예전에 한 경험이 있고 또 기자 생활을 했고 또 철학을 하고 번역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다른 분보다는 글쓰기나 독서에 약간 좀 앞선 부분이 있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어머님들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특히 어머님들 아버지는 무관심해야 돼요. 무관심하고 그냥 엄마 시키는 대로 나버려 둬야지 괜히 간섭하면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노하우를 제가 이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책을 읽힐까보다는 어떻게 책을 읽힐 것인가. 일단 책을 들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어려워요. 자, 그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제가 책의 한 구절을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책의 한 구절이에요. 아빠, 저한테 책을 사줄 수 있겠어요? 책이라고? 얘가 갑자기 여기 책을 사달라고 난리야. 읽으려고요, 아빠. 텔레비전이 어떻게 되기라도 했냐? 우리 집에 멋들어진 20인치 텔레비전이 있는데 책을 사달라고 졸라? 얘가 점점 떼장이가 되어가는 건. 현실에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들은 모두 거실의 텔레비전 앞에 앉아 각각 무릎 위에 음식을 올려놓고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 저녁은 이름하여 TV6라고 하는데 칸막이가 된 얇은 알루미늄 용기에 소고기 스튜, 삶은 감자, 완두콩이 담겨 있었다. 워무드 부인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극 속에 눈을 고정시키고 음식을 우적우적 씹고 있었다. 아까 이 전의 장면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장면은 많이 있어요. 우리 현실에서. 그죠? 자, 이거는 여러분 자제분들한테 한 번씩은 읽혀봤을 로알드 달의 마틸다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마틸다는 굉장히 천재적인 소녀라서 막 책을 읽고 싶은데 부모가 책의 필요성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텔레비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책을 읽는 분위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여러분들이 먼저 책을 읽지 않으면 아이들은 절대로 책을 읽지 않습니다. 저도 부모는 아이의 거울인데 거울이 자주 깨져요. 그죠? 저희 집에는 텔레비가 없습니다. 텔레비가 없어요.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부터 텔레비를 없앴어요. 텔레비를 없애서 텔레비를 안 보고 심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1시간은 꼭 책 읽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졌어요. 처음에는 저항하죠, 당연히. 저항합니다. 근데 그게 습관화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책을 읽게 됩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우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그룹은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네, 이 보보 실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만두라라는 그 심리학자가 한 유명한 실험인데 보보는 왜 보보냐면 그 인형을 보보 인형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보보 실험이라고도 하고 반두라 실험이라고도 하는데 뭐 느끼셨겠지만 물론 인간을 다 모방하게 돼 있는데 특히 그 아이들은 주변 환경에 굉장히 모방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모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실험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특히 이 실험을 독서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늘 책을 읽고 그러고 있으면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맨날 텔레비만 보면 텔레비만 보게 돼 있고 게임만 하면 게임만 보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 또 하나의 여러분들 자제분한테 읽히면 좋을 책을 하나 소개해 주시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그 유은실 작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씩 책을 읽어본 적이 있겠고요. 린드그렌 선생은 그 핀란드의 작가시죠. 삐삐, 말괄량의 삐삐를 쓰신 그러니까 정확히는 롱스타킹 삐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말괄량의 삐삐라고 주로 번역이 돼 있는데 이 소설의 주인공이 그 엄마랑 그 아빠는 이제 사별을 하고 이제 엄마랑 혼자 살아요. 근데 엄마가 책을 하나도 안 읽어요. 이 친구는 책을 너무 좋아해갖고 엄마가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 근데 책을 안 읽어서 그 가상의 린드그렌 선생님한테 편지를 써요. 린드그렌 선생님은 핀란드 사람이니까 아마 그 한국말을 몰랐겠죠. 그냥 쓰는 거야. 린드그렌 선생님, 나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엄마랑 한 가족이 되고 싶다. 하지만 그때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반말하네 보니까. 하지만 그때는 엄마가 아니라 내 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동생이라면 처음부터 버릇을 잘 들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동생이 된 엄마가 책 읽는 어른이 되도록 할 거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딱 맞다. 세상에 엄마가 책을 읽지 않아서 고민하는 딸은 나뿐일 거다.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가슴 아픈 얘기예요. 아마 이러신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이라도 혹시 책을 읽는 게 좀 부담스럽거나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힘드시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책을 안 읽어도 책 읽는 척이라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옛날 추억을 되새기라고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말괄량의 삐삐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옛날 추억을 한번 감상을 하세요. 혹시 이 삐삐를 보면서 잘하신 분 계십니까? 좀 연식이 되신 분인데 저는 이거 아마 초등학교 때 봤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옛날 KBS에서 한 드라마인데 되게 재밌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이거 그냥 저희 흐름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지루하실까봐 맛배기로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독서 멘토가 부모가 돼야 돼요. 부모가 돼야 돼. 근데 독서 멘토가 왜 중요하냐면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라고 있는데 이게 하와이에 있는 섬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주라기 공원 영화 보셨죠? 거기에 이제 배경 세트가 된 섬인데 과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은 참 어려운 연구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1955년에 태어난 833명의 아이가 있는데 이 섬에서 이 가운데 201명은 고위험군이에요. 고위험군이라는 거는 이제 애가 삐딱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애들, 비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애들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고위험군이냐면 부모가 이혼하고 부모가 알코올 중독에다가 마약 중독이고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우리 예측대로라면 201명이 다 삐딱하게 되는데 이 3분의 1에 해당되는
77명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란 애들보다 더 성공했어요. 일단 성공이라는 거는 뭐 그러니까 세속적인 의미로 성공 얘기하니까요. 성공은 다 주관적이긴 하지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자, 맞추신 분한테는 드릴 상품이 없지만 제가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멘토나 그런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여러 사람 필요 없어요. 친구 100명 있는 거 소용없습니다. 단 하나의 소중한 친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소중한 친구가 있었을까요? 단 하나의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서 비록 자기의 자식이 삐딱하고 비행을 저지르고 또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단 하나의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아주 소중하게 보살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전체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 독서에서는 어머님, 부모님이 가장 단 하나의 멘토가 돼야 돼요. 독서 토론 선생님 잘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물론 독서 토론 그게 안 되면 어디 독서 토론 학원이라도 보내시고 그 분이 그 아이를 잘 지도하면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건 부모님들 여기 아버님은 한 분 또 안 계신 것 같으니까 편의상 어머님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책을 읽게 만들 수 있냐는 또 방법을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먼저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나의 경우 감옥 안에서 4가지 즐거움을 맛보았다. 그 첫째이자 가장 큰 것이 독서의 즐거움이었다. 과거 1977년에 진주교도소 생활 때도 그랬지만 1981년 청주교도소의 2년간의 생활은 그야말로 독서의 생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철학, 신학,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 다방면의 책을 동서양의 두 분야에 걸쳐서 읽었다. 진주와 청주에서의 4년의 감옥 생활은 나에게는 다시 없는 교육의 과정이었다. 감옥에 가야 될 것 같죠? 정신적 충만과 향상을 뿜어낸 지적 행복의 나날이었다. 감옥이야말로 나의 대학이었다. 자, 이건 어떤 분의 글일까요? 자, 1, 2, 3, 4번 중에서 1번이라고 생각하신 분. 1번. 자, 2번. 3번. 4번. 자, 이 4분 중에서 감옥에 안 가신 분은 오바마 대통령밖에 없어요. 자, 답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영복 교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 신영복 교수님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썼고 아마 그것을 읽으신 분들이 그걸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이건 김대중 대통령이 쓰신 글이에요. 물론 신영복 교수님도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신영복 교수님은 27년 동안 감옥에 계셨고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한 27년 계셨어요. 이분은 한 4년 계셨죠. 김대중 대통령은. 이 감옥에 있는 걸로 해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두 분이 오래 계셨어요. 자, 그럼 감옥에서 책을 많이 읽는 이유는 뭘까요? 할 일이 없어요. 심심해서요. 심심. 그 여러분 자제분들을 심심하게 만들어야 돼요. 게임기 없애야 돼요. 텔레비 없애야 돼요. 심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 되게 힘듭니다. 그 굉장한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을 심심하게 만들려면 텔레비를 없애고 그 다음에 게임기를 없애야 된다. 자, 결국 이제 책을 들 수밖에 없는 심심한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너무 재밌게 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옆에 책을 이렇게 던져놔주세요. 그럼 읽어요. 자, 나쁜 사각형과 좋은 사각형이 됩니다. 자, 나쁜 사각형은 어떤 걸 나쁜 사각형일까요? TV. 그렇죠.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 이게 더 나쁜 사각형. 좋은 사각형은 뭐가 있을까요? 오, 천재신데요? 자, 그 다음에 또 식탁. 같이, 요즘은 식사를 같이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식탁에서 같이, 사실 식탁에서 대화도 안 하는데, 사실 별로 대화 안 하는데,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그런 그 광경을 보면, 장면을 보면 사실 좀, 저 사람들이 미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미칠 정도로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식탁에서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교육가인 수잔 진버만과 크리스 허친스라는 분이 이제 쓰신 용어예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도 가르치고 또 이 강의도 준비하고 책을 쓰려고 준비하다가 읽은 여러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이 그나마 괜찮아요. 번역은 초등학교 독서 습관 평생을 좌우한다. Seven Keys to Comprehension 이렇게 돼 있는데 아쉽게도 절판입니다. 절판. 근데 도서관 가면 있어요. 있으니까 찾아서 한 번씩 읽혀주시고 없으면 뭐 중고서점 같은 데 가면 간혹 있어요. 안 되면 복사하셔갖고 이렇게 옛날 대학 때 우리 책 원서 복사했듯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되게 웃긴 게 그 퍼닌슐라 발도르프 초등학교는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초등학교예요. 이 실리콘밸리는 뭐 컴퓨터, 뭐 스마트폰 이런 그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그 개발하는 최첨단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실리콘밸리에 다니는 그 사람들이 자제분들을 많이 보낼 거 아니에요. 이 인간들이 근데 컴퓨터나 스크린보드, 빔 프로젝터, 멀티미디어 키 한 대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구글, 애플, 야후, 이베이, 휴렛 패커드 등 정보기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거 하면 단기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걸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못 쓰게 해. 아주 나쁜 인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교육을 하냐면 주로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만 교육 주로 해요. 학비는 무지 비싸대요. 자, 그래서 놀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마음의 놀이터. 그럼 마음의 놀이터가 어딜까요?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원하는 답은 뭘까요? 마음의 놀이터는 책도 있고 책이 있는 도서관. 도서관에서 놀아야 됩니다. 물론 제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주말이면 토요일 거의 도서관을 갔어요. 거의.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가는 걸로 알아. 가서 오래 안 있어도 돼요. 가서 2시간, 3시간 안 있어도 되고 가서 30분 있을 때도 있고 더 오래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매일 갔어요. 거의. 주말이면 거의 매일 갔어요. 5학년 넘어가니까 참 말을 안 듣더라고요. 어쨌든 특히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놀이터를 만드는 게 도서관이 돼야 되는데 그 빌 게이츠라는 분이 계시죠. 빌 게이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이었다. 굉장히 멋있는 말처럼 들리는데 이게 되게 그 부모님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얘기예요. 나를 존재하게 만든 것은 우리 부모님이지. 그래서 아마 부모님이 이 말을 들었으면 굉장히 섭섭해할 것 같은데 결국은 도서관에서 자기가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의 자신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한 거니까 그건 되게 유명한 말이죠.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별로 독서와 글쓰기 할 때 별로 새로운 말이 없어요.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런 강의도 듣고 책도 읽으시는 건데 저는 빌 게이츠가 뭐 많은 뭐 대학에도 가고 강연도 가서 굉장히 훌륭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에서 빌 게이츠 뭐 명언 쓰면 막 수십 개 수백 개 나와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바보한테 잘 보여라. 사회에 나온 다음에는 아마 그 바보 밑에서 일하게 될지 모른다. 이 바보는 누굴까요? 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바보.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이 빌 게이츠가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옛날에 기기라고 영어 쓰면 기기라고 그래갖고 약간 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괴짜. 그래갖고 약간 서러움을 좀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차려갖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아마 보복성 발언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말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자제분들 중에 혹시 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바보가 계셔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훌륭한 인재가 될 가능성이 높으신 분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심심하게 만들고 마음의 놀이터를 찾아서 도서관을 많이 가면 되는데, 그럼 어떤 책을 읽혀야 될지가 이제 고민일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막 책을 찾아보시면 인문 고전 많이 읽히라고 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저의 답은 절대 읽히지 마십시오. 재미가 없으면 안 읽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서점이나 혹은 도서관 가서 들지 말아야 될 책이 뭐냐면 초등 인문학 백선, 초등 인문학 무슨 독서법 이런 것들 절대 들지 마세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책들을 읽으라고 얘기해요. 초등학교 5학년은 이해 경영요법, 공자의 논어, 그리고 막 그런 책들 사실 초등학생용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절대 읽히지 마십시오. 초등학교 6학년은 맹자를 읽히래요. 맹자, 호메로스, 일리아드. 중학교 6학년이라면 잘못된 거고 1학년 제가 오탑니다. 중학교 1학년은 노자, 대학 중용, 사마천, 사기공기 이런 걸 읽게 됩니다. 절대 읽지 마시고요. 그냥 재미있는 소설책 읽으세요. 소설책. 자, 그럼 왜 소설책을 읽혀야 되느냐? 자, 인간은 스토리텔링 애니멀이에요. 자, 이야기책이 그냥 누가 사랑하고 위험에 빠지고 이런 것 같지만 그 안에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야기책은 지능 개발에 굉장히 필수적인 거예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다니엘 골먼이라는 SQ 사회적 지능, 소셜 코이션트라고 사회 지능을 주장하시는 훌륭한 학자인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머릿속에서 따라하기만 해도 뇌에서는 그것을 직접 할 때와 똑같은 반응이 나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책에서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이 하는 지능이 개발이 돼요. 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공부 잘하는 거랑 책 잘 읽는 거랑은 별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쉽게 읽는 경제학 원론, 이런 책을 애들이 읽었으면 되게 좋겠어.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읽는다고 애들 공부 잘하지 않아요. 시험 공부 따로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버리세요. 알기 쉬운 수학 해설 이런 책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책 읽으면 좋죠.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거 읽지 마시고 그냥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책들, 로알드 달의 책을 읽히시고 유순실 선생님의 책을 읽히시고 몽실 언니를 읽히세요.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사회 적응하는 IQ들을 키우고 전체적인 지능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들 하세요. 책을 빨리 읽히는 게 나을까요? 느리게 읽는 게 나을까요? 자, 속도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애들마다 달라요. 빠르게 읽는 애들도 있고 천천히 읽는 애들도 있습니다. 자, 훌륭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독서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다. 하나는 독서를 즐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서에 대해 의스대는 것이다. 자, 저는 이 말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 거지가 질투하는 것은 백만장자가 아니라 좀 더 형편이 나는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학부모들이 계세요. 옆집에는 한 달에 일주일에 책을 20권 읽는데 우리 애는 너무 늦게 읽어서 2권밖에 못 읽어요. 이렇게 너무 늦게 읽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걸 부러워하시는 분은 형편이 좀 안 되는 거지야. 그런 거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아이의 속도와 능력에 맞게 읽히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 권의 책을 한 번씩 읽는 게 나을까요?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는 게 나을까요? 한 권의 책을 읽어서? 그것도 그때그때 달라요. 그거는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지 정답은 없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요. 자, 이제 책을 읽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을
열심히 잘 읽는 거랑 글을 잘 쓰는 거랑은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책을 읽고 어떻게 하면 글쓰기를 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또 다시 독서의 길로 빠져드는 데에서는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한 10분 쉬고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에빙하우스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이분은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에요. 독일의 이제 정확히 오스트리아의 이제 과학자인데 심리학자인데 이분은 인간의 기억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 의미 없는 알파벳 있잖아요. X, Y, Z 단어가 아닌 알파벳으로 250개의 단어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YS는 yes라고 의미 있는 단어잖아요. 좀 기억하기 쉽잖아요. 근데 S, Y, 뭐 W 이러면 의미가 없는 단어잖아요. 외우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걸 갖고 30년 동안 그걸 외우셨어요. 외우셔갖고 내가 이 단어를 얼만큼 기억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몇 번을 반복해야 외우는지 이런 것들을 30년 동안 하신 분이에요. 미친 거거나 훌륭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분이 여러 스스로 테스트해요. 스스로.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때릴까 봐. 스스로 연구를 해서 내린 결론이 학생들이 교실에서 뭔가를 배우면 30일 이내에 배운 내용의 90%를 인정합니다. 반복하지 않을 경우에. 그 책의 내용도 그냥 읽고 한 뭐 며칠 지나면 책 읽고 바로 독후감 안 쓰잖아요. 뭐 미루면 한 달 뒤에도 쓰고 뭐 보름 뒤에도 쓰고 일주일 뒤에 쓰는데 그냥 책을 못 읽어요. 기억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독후감이에요. 그 독후감을 꼭 쓰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독후감을 어떻게 써야 되나요? 그냥 쓰면 됩니다. 그냥 쓰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후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시작 부분은 그러니까 독후감에 너무 큰 걸 바라지 마세요. 독후감은 읽은 걸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적는 것까지만 특히 문장이 되게 적는 것까지만 하시면 돼요. 더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자, 먼저 이제 작품을 읽게 된 동기, 그죠? 그다음 책과 지은에 대한 소개 뭐 이런 걸 일반적으로 쓰세요. 나중에 쓰다 보면 자기가 지겨워서 다른 형식으로 막 쓰게 돼요. 자, 중간 부분은 작품의 주요 내용이나 인상적인 장면 등이 들어간다. 이 부분에서는 줄거리라고 자세하게 쓰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쓰도록 합니다. 뭐 줄거리 뭐 주인공이 등장해서 죽을 때까지 구구절절 다 쓰지 말고 중요한 장면과 사건들만 쓰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에는 책을 통해서 새로 알게 된 점이나 느낌만을 쓴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나는 뭐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부러웠고 나는 그 주인공대로 인생을 살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렇게 써요. 그렇게 써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자, 그 일반적인 독후감의 형식은 우리가 보통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많이 쓰라고 하잖아요. 그 형식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론을 뺄 수도 있고, 서론을 더 길게 쓸 수도 있고, 뭐 결론을 더 짧게 쓸 수도 있고, 이건 뭐 분량의 차이는 있을지만 시작, 중간, 마지막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독후감을 쓰다 보면 저도 그랬고 저희 와이프도 그랬고 우리 애랑 싸워요. 처음에 특히 이제 1, 2학년 처음 쓰기 시작할 때는 싸워요. 자, 어떤 말 때문에 싸울까요? 혹시 제가 싫으세요? 아니면 침묵의 구도에 들어가시는 건지. 자, 이거예요. 너는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야. 야, 줄거리만 쓰지 말고 네 생각을 좀 써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씩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경험을 당하셨을 테고. 생각을 강요하지 마세요. 생각을 강요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독후감을 갖고 처음에는 검사를 할 거예요. 검사라기보다 한번 이렇게 봐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독후감은 일기 부분에서 일기는 우리 와이프가 봤고 독후감 부분은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그러니까 잘 썼네 그렇게 잘 썼고 던져놔요. 그리고 혼자 왔다 갔다 하다가 야, 근데 주인공이 그때 그런 거는 너무 비겁하지 않냐? 그러면
아, 왜 비겁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아 그래? 그건 그런 거 한 번 더 쓰면 좋지 않겠냐? 이러고 말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어떤 때는 고치고 어떤 때는 안 고쳐요. 그런 게 몇 번 반복되면 아 그런 걸 쓰면 더 내용이 좋겠구나 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돼요. 절대 야 주인공이 한 것 말이야 훌륭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너는 이렇게 생각이 없냐? 키워. 애들도 다 성인이랑 똑같아요. 상처받아요. 그리고 반항심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그런 그 말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일단 제가 독후감도 아까 얘기했더니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평가하지 말고 일단 쓰게 하래요. 쓰게. 쓰지 않으면 잘 쓸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야구 선수가 타석에 들어갔어. 배트를 안 휘둘러. 그럼 어떻게 안타를 주고 어떻게 홈런을 칩니까? 물론 사구를 불러서 나갈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치지 않으면 안타를 낼 수 없듯이 글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일단 쓰게 해요. 그러니까 쓰게 한다는 건 많이 쓰게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분량을 그러니까 일관되게 쓰게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3번, 뭐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저녁 먹고 뭐 8시부터 뭐 9시까지 이렇게 꼭 그걸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루틴을 정해 놓으셔야 아이들이 쓰는데 그때 아이들만 아까도 말씀하셨죠. 아이들만 쓰게 하지 마시고 옆에서 책을 읽든가 아니면 가계부라도 쓰든가 하세요. 요즘 가계부 쓰는 사람 없죠? 가계부. 옛날에 우리 엄마는 많이 썼는데 우리 와이프도 가계부는 안 쓰더라고요. 일단 쓰게 하세요. 자, 근데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아이의 무슨 창의적인 생각이나 뭐 느낌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예를 들어 주인공이 뭐 누구를 뭐 구했다. 근데 그 누구를 구했는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아이분 이제 논술도 없어지지만 이제 갈수록 에세이도 쓰고 이거 쓸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그 아이의 뭐 창의적인 생각 제가 이제 뭐 아이들 글이나 자기들 이런 걸 보면 더 창의적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몰라. 그래서 말이 되는 문장이 되는지를 먼저 보시고 나머지는 하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글쓰기라는 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럼 그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옛날에 사오정 아시죠? 사오정. 사오정은 서유기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최근은 아니죠. 꽤 옛날이죠. 나라라 슈퍼보드에 사오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기 더럽게 못 알아듣는 친구로 나와요. 그래서 사오정 시리즈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사오정 시리즈의 최종판인데 자, 사오정 1이 목욕탕을 가다가 사오정 2를 만나요. 사오정 1이 야, 너 목욕탕 가니? 사오정 2가 대답해. 아니, 나 목욕탕 가려고. 사오정 1이 말해. 아, 그래? 나도 내가 목욕탕 가는 줄 알았지 뭐야. 그러니까 사오정은 소통이 안 되는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한 아이콘으로 많이 회자가 되긴 했는데 이건 글쓰기에도 정확히 적용이 돼요. 여러분 아이들 글 보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독후감을 보시다가 이제 줄거리를 얘기하면서 야, 주인공이 뭐 어떻게 했다는 거니? 아, 주인공이 얘를 때렸어? 아니면 주인공이 얘한테 맞았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화내지 말고 얘기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하세요. 근데 처음에는 짧게 쓰게 하세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다 지워야 돼요. 이건 좀 가혹한 방법이었는데 우리 와이프는 잘못 쓰잖아요. 그러면 다 지우고 다시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마라. 얘 가출한다.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좀 짜증을 냈는데 자기가 조금씩 발전하는 게 느껴지니까 이제 처음엔 좀 가혹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됐는데 저는 별로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아요. 그걸 견뎌내는 애가 있고 견뎌내지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자제분들의 성향을 봐서 그건 제가 일괄적인 답은 드릴 수 없고 좀 가혹하게 견디는 애들은 좀 가혹하게 하고 좀 다른 애들은 좀 사실 달래면서 하고 그거는 다 개별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어머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알아들 수 있는 문장을 써야 돼요. 초등학교 애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자, 이거는 뭐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많이 구사하던 어법이에요. 그래서 뭐뭐뭐 어법이라서 뭐 언론에도 많이 되고 이랬는데 뭐 정치적 의미는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정신을 차리고 나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걸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자,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일단 이 문장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핵심 목표는 주어, 생각한다, 수어잖아요. 한 문장이 너무 길어요. 그죠? 애들 그 대부분이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분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마 이걸 것 같아요. 올해 우리의 핵심 목표를 정신을 바짝 차려 달성해야 한다. 다른 일들의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게 하면서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아마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썼어요. 근데 초등학교랑 글 쓰기 아직 숙달되지 않은 친구들은 어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장을 길게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제분들도 문장을 끊어서 쓰는 방법을 가르치세요. 옛날에 그 허경환이라고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그 개그맨이 쓰는 그분이 쓰는 그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많이 뭐뭐 했는데 이러면서 계속 문장을 이어가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끊으세요. 나는 했고 뭐 했다 하지 말고 나는 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끊어서 가는 문장. 그 훈련을 먼저 좀 시키세요. 길게 쓰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독서 동아리 활동하시고 글 쓰는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글을 쓸 때 일단 짧게 쓰는 훈련을 좀 해보십시오. 자, 이런 글을 써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글이야. 이거 특히 초등학교 애들이 많이 쓰는 글이야. 나는 오늘 친구와 병원에 갔다가 늦게 와서 엄마에게 혼이 났다. 친구는 다리가 부러졌다. 나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엄마에게 용서를 빌었다. 이게 혼이 났는데 병원에 갔다 와서 늦게 와서 혼났는지 친구가 다리가 부러졌어. 내가 다리를 부러뜨렸는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게 친구의 다리를 내가 부러뜨렸는지 늦게 왔는지 명확치가 않아요. 이런 글을 초등학생들이 많이 써요. 그러면 대화를 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니? 라고 물어보세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나는 오늘 친구와 병원에 갔다. 장난치다 내가 친구의 다리를 부러뜨렸어이다. 늦게까지 병원에 있다 왔다. 엄마는 조심스레 날 꾸짖었고 나는 엄마에게 잘못했다 그래. 제일 중요한 게 이 맥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병원에 갔다 늦게 온 게 제일 중요합니까? 아니면 다리를 부러뜨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까? 다리를 부러뜨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물론 엄마한테 연락 안 한 것도 굉장히 잘못한 일이긴 한데 중요한 게 뭔지를 우선적으로 캐치하게 만들어서 글을 쓰게 하는 게 중요한 어머님들의 하실 일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아까 봤지만 이게 문장이 안 되잖아요. 문장이. 그죠? 문장이 안 돼.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 일단 문장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문장. 뜻은 둘째치고 문장이 제대로 돼야 돼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상생활에서 설탕과 물이 골고루 섞여서 설탕물이 되는 것 같은 현상을 이용하는 예를 한 가지 쓰세요. 어떤 예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효과죠? 확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 어떤 친구가 이렇게 썼어요. 소주와 맥주가 만나서 소맥. 이 부모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맨날 옆에서 소맥을 먹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그 거울처럼 이제 반영을 했을 텐데 이게 답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 대부분 이렇게 써요. 서술형 답안지 쓸 때 대부분 학생들 답안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뭐 어떻게 써야 되냐고. 소주와 맥주가 만나서 소맥이 되는 현상이다. 그래갖고 주어 수로가 끝나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점수 안 줘요. 점수도 안 주고 이렇게 습관하다 보면 말투도 이렇게 돼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뭐 해서를 끝내잖아요. 뭐뭐 해서입니다. 이제 친숙해지고 우리가 성인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아이들은 그런 말투나 그런 문장 습관을 계속 쓰다 보면 말도 그렇게 하다 보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자기 뜻을 명확히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기도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뭐 했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제대로 안 하고 점점점 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점점점 쓰는 경우를 발견하시면 이렇게 좀 고쳐서 쓸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런 게 있어요. 좀 앞뒤가 안 맞는 그 문장들이 있는데, 자, 이 세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앞날을 이끌어갈 주인공이므로 어른들은 어린이를 존중해 줄 의무가 있다.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앞날을 이끌어갈 주인공이므로 어른들은 어린이를 존중해 줄 의무가 있다.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앞날을 이끌어갈 주인공이다. 따라서 어른들은 어린이를 존중해 줄 의무가 있다. 이 세 문장이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대부분 대충 이해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중에 어떤 게 제일 그나마 훌륭한 문장 같아요? 세 번째죠. 첫 번째는 뭐가 문제예요?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는 글을 그 학생들이 되게 많이 써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차이는 뭘까요? 그죠? 길어요. 주인공이다. 따라서 물론 이렇게 쓴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다 이해되고 뭐 잘못된 문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훈련을 시킬 때는 일단 짧게 씁니다. 자, 문장을 길게 쓰는 게 힘들까요? 짧게 쓰는 게 힘들까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처음에는 길게 쓰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장이라는 게 이제 단 한 문장이 아니라 글을 얘기하는데 글을 길게 쓰는 게 어려워요. 글을 길게 쓰는 게 왜 어려울까요? 제가 싫으세요? 글을 길게 쓰려면 생각이 있어요. 처음에 생각이 없어요. 근데 생각이 있으면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글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으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많은 글을 쓸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줄이는 게 어려워요. 줄이는 게 왜 어려워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그 생각을 버리기가 아까워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집에 그 빈방에 막 그 가재 두고 막 쌓여 있죠. 못 버리는 거, 그죠?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생각이 글이 많으면 다 내 생각인 것 같아서 못 버려요. 그래서 글이 길어지는 거예요. 과감히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들 중에 웃긴 말이 하나 있는데, 자, 피로회복제를 먹으면 실제로 피로가 회복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뭐 바카스, 의사 이런 거 먹으면 피로회복제 많이 팔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거 못 발견하셨어요? 자, 아이들한테도 이런 그 문장이 많이 나오는데 피로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더 피곤해져. 피로가 회복이 되면 피로가 더 강해지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피로에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피로로부터 회복이 되는 거죠. 이거 뭐 물론 관용적으로 뭐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가만히 보면 되게 웃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웃긴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이들 그래서도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우리가 논리적으로 글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자제분들한테 혹시 자제분들이 좀 저학년이면 그 책을 하나 한번 읽히셔야 되는데 허풍쟁이 미니하우젠 남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시고 근데 꼭 저학년이 아니더라도 한번 읽혀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뻥이 센 사람이에요. 미니하우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한참을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언덕 위에 서서 공중에다 총을 쏘는 사냥꾼을 만났습니다. 무엇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호에 왜 총을 쏘시오? 내가 사냥꾼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냥꾼이 나는 그 미니하우젠 남작이에요. 아,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후헨 로이터 총을 샀거든요. 저쪽 프랑스 슈트라스 대성당 꼭대기 참새가 한 마리 앉아 있는데 제가 방금 맞췄어요. 나는 대뜸 갈려가 사냥꾼의 목을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사냥을 좋아하는 나 같은 사람이 가만히 있다면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 남자를 부하로 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돈을 얼마가 들든 상관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뻥 같지 않아요? 뭐 성당 꼭대기는 참새에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사냥꾼이 총을 쓴 장소는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 대단한 뻥쟁이죠? 자, 이 글은 일단 말은 말이고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좀 내가 과장되게 얘기했지만 아이들의 글은 설득력이 없는 자기 생각을 쓰는 글들이 많아요. 이 허풍쟁이 미니하우젠 남작이 치는 뻥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낀 장면은 뭐냐면 전쟁을 해요.
그래갖고 이쪽에서 포탄을 쏴. 포탄을 쏘면 그 포탄을 타고 가. 날라가. 가서 저걸 막 무찔러. 그리고 다시 나와. 어떻게 하면 그쪽에서는 포탄을 타고 또 날라와. 이렇게 진짜 어처구니없는 것들이 많은데 되게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 자제분들한테 읽히면 되게 좋을 책이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 글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아마 아이들한테 이런 글을 숙제로 많이 내줄 수도 있고, 뭐 주제도 많아요. 왜 남한과 북한은 통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로 뭐 글쓰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는 것을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그럼 내가 원하지 않은 통일이 안 돼야 되나? 자, 두 번째, 남북한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뭐 설득력이 뭐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같은 민족끼리 뭐 통일돼 살 필요가 있나? 그죠? 같은 가족끼리도 헤어지는 마당에, 그죠? 세 번째,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어디에 가장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글을 쓰게 할 때도 야 이런 거지. 네가 그러면 네 친구 뭐 갑순이가 갑돌이가 싫어하면 안 해도 되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빈정거리지 말고 근거가 뭔지를 한번 물어보면서 글을 쓰는 필요를 좀 지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을 잘 쓴다는 건 어떤 화려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먼저 도둑질이 나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학생 1, 2, 3가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나쁘기 때문이다. 도둑질이 나쁘네. 근데 이거는 사실 답이 되지 않아요. 이거 동어 반복이에요. 그죠? 도둑질은 왜 나쁜가라고 얘기했는데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나쁘기 때문이다. 도둑질이 남의 것을 훔치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그대로 옮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답이 아니에요. 이런 실수 대부분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시고요. 자, 도둑질은 법을 어기기 때문에 나쁘다. 이것도 뭐 타당성이 있어요. 세 번째 학생은 도둑질은 마음을 훔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만 쓰진 않았겠죠. 그럼 왜 도둑질이 마음을 훔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부연 설명을 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체 글은 이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게 나쁜 이유는 그 물건이 비싸서만은 아닙니다. 도둑 맞은 사람은 속상하고 불쾌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것일수록 더 그렇겠죠. 누가 훔쳐갔을지 주위 사람을 한 명 한 명 의심해 볼 테고 점차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 사귀기도 싫고 학교 오기도 싫어지겠죠. 결국 도둑은 다른 사람의 물건만 훔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한 마음까지도 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나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도둑질을 단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행위로 생각하고 얘기하는 이런 글들이 더 훌륭한 글이고, 이런 글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글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던져주면서 이제 글을 쓰게 해주시는 게 부모님들의 어떤 혹은 독서 글쓰기 지도를 하시는 분들의 그 노하우인데 사실 잘 어려워요. 말처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씁니까? 그래도 해야죠. 그죠? 자, 글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다. 그죠? 외모는 이렇게 화려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진실되게 쓰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고. 내가 정규 1등도 아닌데 막 정규 1등이고 자기가 아이돌도 아닌데 막 아이돌이야. 그런 글 쓰지 말고 솔직하게 쓰라는 얘기예요. 자, 두 가지 제가 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건 아이들이 쓴 건 아니고 제가 요 글과 다음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아침부터 봄 햇살은 찬란하게 빛났다. 집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공기가 비단결처럼 내 몸을 감싸 안았다. 이건 뭐 중학교 학생이 쓴 거예요. 며칠째 몰아쳤던 비바람의 흔적은 호련히 사라졌다. 마치 그것은 다른 세계의 신기루처럼 느껴졌다. 오늘 하루는 왠지 희망이 넘칠 것처럼 느껴졌다. 발걸음에는 아무 무게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가 대기 안으로 녹아들어간 것다. 중학생이 쓴 것처럼 진짜 잘 썼죠? 자, 굉장히 화려한 수사가 많아요. 그죠? 자,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이 다음 글은 그냥 제가 쓴 거예요. 자,
아주 화창한 날이다. 며칠째 불어닥친 비바람에 떨어진 꽃들이 마당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꽃들은 차가운 날씨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 생명의 줄을 놓아버렸나 보다. 화려한 모습을 뽐내는 꽃들이 이렇게 쉽게 삶을 막아나니 허무했다. 자연은 냉정하다. 좋은 시절도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는 것 같다. 꽃의 허망한 삶을 목격하니 내 인생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다. 다시 햇살을 맞을 수 있어 기뻤다. 자, 물론 중학생이 이렇게 쓸 수 없겠죠. 그죠? 있으려나? 어쨌든 자, 여기는 그냥 화려한 수사만 있어요. 그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아, 삶을 꽃을 보고 내가 살아있는 내가 얼마나 그 행복한 시절을 맞고 있구나를 느낀 점을 마음껏 얘기한 거예요. 자, 물론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화려한 외모로 글을 수사적으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좀 생각, 마음을 하는 글이 더 좋다는 걸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뭐 막 수사를 강요하지 마시고 네 생각을 솔직히 쓰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제 기본적인 글쓰기가 되면 글쓰기를 좀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표현 말고 여러 가지 표현을 구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서 가출한 분이 계시죠? 홍길동이라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면 안 돼요. 홍길동의 가출해도 할 수 없어. 자, 어떤 소리냐면, 자, 이건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딸아이, 아까 상장을 받았던 우리 딸아이가 쓴 글입니다. 얼어버린 내 손. 차가운 물이 계속 손에 닿으니까 손이 진짜 얼어버렸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선생님, 왜 초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막 심부름 시키면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괜히 심부름 시키를 기다리고 있다가 막 가서 해주고 이랬는데, 물을 떠오라고 그랬나봐요. 선생님 주전자에. 그래서 가서 이제 주전자를 이렇게 닦으면서 이제 물을 하니까 이제 수도꼭지 타니까 좀 추웠겠죠? 손가락이 내 마음대로 잘 안 움직여졌다. 그래도 선생님 심부름을 하는 것이니까 기분은 좋았다. 게다가 심부름을 끝나고 나니 선생님께서 수고했다고 사탕까지 주셨다. 제가 보기엔 사탕 하나에 매수된 것 같습니다. 자, 날아갈 듯 했다. 처음에 글은 여기에 기분이 좋았다라고 또 썼어요. 그래서 야, 너 왜 기분 좋았대 두 번 쓰고 그래? 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싸움 납니다. 그리고 야, 근데 그래, 고생했구나. 기분 좋았겠다. 근데 기분 좋았다 두 번 쓰니까 좀 심심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표현은 없을까? 그리고 몇 가지 팁을 던졌죠. 그게 고쳤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잘 썼는데 우리 그 룰을 하나 만들자. 똑같은 표현이 오면 다른 거를 바꿔보는 게 어떨까? 그럼 너도 재밌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다행히 우리 애는 삐딱하지 않아서 그냥 아빠 말을 들었는데 삐딱한 애들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면 말 듣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다른 걸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애가 나는 무서웠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 가서 뭐 청룡열차 그러면 연식이 되니까 독수리 요새도 연식이 된 거죠. 요즘 뭘로 나오나요? 어쨌든 거기 가서 무서웠다고 썼어요. 다른 방법은 없니? 그랬더니 바꾸더라고요. 나는 온몸이 떨렸다. 나는 얼굴이 새파래졌다. 나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사실 이렇게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초등학교 1, 2학년, 뭐 3, 4학년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표현인데 더 훨씬 풍부해지는 거고요. 좀 우리 아이가 사춘기라서 어쨌든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런 표현을 이제 쓴다고 칩시다. 나는 그 아이를 좋아한다. 직설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러면 물론 좋기도 하지만 좀 심심해요. 나는 그 아이와 얘기하고 싶다.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얘기하고 싶겠죠. 좋아하지 않는데 얘기하고 싶으면 정신 상태를 의심해봐야죠. 자, 나는 그 아이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 이거 사람들이 보면 아마 미쳤다고 얘기할 거예요. 자, 나는 아침에 그 아이를 생각하며 눈을 뜬다. 와, 이거 최상의 표현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실 때 부군이 계시겠죠. 부군, 그죠?
부군을 생각하며 나는 아침에 남편을 생각하며 눈을 뜬다. 그럼 정신 상태를 한번 의심해 보세요. 끔찍하죠? 자, 이렇게 좀 더 간접적인 표현으로 아이들에게 좀 훈련을 시키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춥다. 우리 딸의 얘기에서 이제 한 건데, 우리 딸아이는 1학년 2학기 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초등학생님이 1학년 1학기 때는 아이들이 너무 어리니까 일기를 안 쓰게 하고 2학기 때부터 쓰게 시켰어요. 아마 다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떤 숙제를 줬냐면, 날씨를 우리 옛날에는 뭐 이렇게 썼잖아요. 뭐 맑음. 그러지 말고 뭐 춥다, 덥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문장형으로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춥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제가 야, 딴 거 없냐? 좀 심심하지 않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우리 딸한테 늘 한 얘기가 야, 딴 사람이 네 글을 읽고 얘 또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더라도 너 쓰고 싶은 대로 써.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에서도 잠바를 입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춥다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그 표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다음에 제가 가장 그 마음에 드는 그 날씨 표현법이 있었는데, 그날은 굉장히 가을이었을 거예요. 가을이었고 뭐 이렇게 춥지도 덥지도 않고 맑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날이었어요. 제 기억에. 우리 아이가 날씨라는 부분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뭘 해도 좋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날은 뭘 해도 좋잖아요. 물론 보통 이게 되게 죄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기 쉽진 않아요. 근데 자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쓰라는 훈련을 하니까 4학년쯤 되니까 이런 문장과 표현을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의사소통,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되는 글을 쓰는 법을 짧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좀 다른 표현으로 글을 더 풍부하게 하는 것 같고, 이제 최종 단계, 창의적 글로 가는 길. 그러니까 좀 더 독보적이고 이제까지 쓰지 않았던 표현들을 쓰는 방법을 하나 이제 알려드리겠는데, 먼저 짤막한 그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때 삼겹살 먹을 계획을 갖고 있다가 이 영상을 보고 취소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건 저거 그냥 드세요. 자, 이 비디오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돼지를 먹기 위해서 키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뱀을 쫓기 위해서 같이 했던 거예요. 우리 아이가 5학년 때 추석 때 일기를 썼어요. 자, 뭐 해다가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초석이 조금 막 길었어도 나는 돼지가 되어 동글동글해서 굴러다닐 거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문득 왜 우리는 나쁜 것에 대한 비유할 때 돼지라고 할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이제 찾아본 거죠. 찾아보면서 돼지가 꼭 먹으려고 키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동물이었는데 인간이 배신을 때리고 잡아먹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은 돼지는 더럽다, 우둔하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마지막에 글을 이렇게 마감해요. 자, 추석은 자연에게 감사하는 날이다. 그러나 자연의 일부인 돼지한테는 조금은 공경을 표현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돼지에 대한 생각과는 달리 이 안에는 뭐 다른 아까 동영상에 있는 내용들을 썼죠. 이처럼 창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책을 읽고 지식을 접하고 정보를 얻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창의적인 글을 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내림이 내어서 창의적인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뭐 지식 채널 2라든지 또 책들을 많이 읽게 하고 정보를 많이 줘야 창의적인 글이 나온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왜 창의적인 글을 못 쓰는지라고 타박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더 창의적인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저는 이 글보다 가장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제 미국에 이제 연간 소비되는 돼지가 아까 690만 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간이 참 많이 먹는다라고 하면서 누가 690만 톤이 정확히 얼마인지 정확히 알려달라고 한다면 난 690만 톤의 돼지고기를 그 사람에게 쳐놓을 것이다. 그죠? 쓸데없는 묻지 말라는 거죠. 그만큼 많은 양이라는 걸 표현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쓰고 이렇게 썼길래 야, 이렇게 훌륭한 표현을? 그러고 칭찬해 줬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게 뭐냐? 라고 타박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튀는 문장이고 너무 거칠고 과격한 문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버려 주세요. 이런 거 쓰면. 그냥 야, 너는 왜 이렇게 쓰니? 좀 더 온건하고 좀 부드럽게 쓰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남겨두시면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저희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우리 딸의 일기의 발전사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는 뭐 독후감 썼어요. 독후감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보통 편지 형식으로 많이 써요. 독후감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비두세요. 그냥 그 쓰라고. 자, 2학년 때는 시도 많이 써요. 2학년 때는 시. 자, 친구는 시계 돌리는 사람. 친구랑 놀면 휙휙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친구는 웃음주머니. 친구랑 같이 있으면 하하호호. 하루 종일 웃음이 나온다. 친구는 라디오. 친구랑 함께 오탑니다. 앉아있으면 제자제자 계속 떨게 됩니다. 그렇게 써도 뭐 내버려 두세요. 중요한 건 쓰는 거야. 자, 3학년 때는 이제 그 생각이 좀 많아져요. 저랑 이제 산행을 갔을 때의 경험인데 산에 갔는데 산에 가면 여기 불교 신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무 앞에 타면서 막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가 수능 임박했을 때예요. 그래서 막 시끄러워. 근데 잘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수능 고득점 나무 앞에 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웃겼어요. 그래서 내가 좀 웃기지 않냐? 그래서 시험 그냥 잘 보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얘기하면 뭐 그냥 기도만 하고 공부만 하고 기도만 하면 되겠네? 라고 제가 이제 한마디를 거들었죠. 그러니까 와서 이제 이렇게 쓸 말도 없으니까 그냥 아빠가 여기 만약 내가 부처님이라면 기도가 이상해서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썼어요. 물론 제가 이제
그때 서로 대화하면서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제 받아 쓴 건데 이게 아까 같은 맥락에서 제가 우리 딸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줬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줬는지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저도 가끔 뭐 헛소리하고 욕도 하고 이러니까 아마 배웠을 텐데 되게 금방 따라가요. 놀라울 정도. 고등학생도요. 제가 고등학생 논술 지도를 할 때 옛날에 이제 호구지책을 좀 할 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건 예시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한 30명 중에 25명 그걸 똑같이 써요. 똑같이. 그 짧은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걸 글자 하나 안 주고 꼬리를 써요. 놀랄 정도로. 아이들은 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시하는 대로 서로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을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쓸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똑같지. 그러니까 계속 아이들을 주시고요. 자, 4학년 때 내가 제일 그 마음에 드는 건데 금난새 씨라고 있죠. 금난새 씨가 이제 와서 공연을 했어요. 제가 이제 금천구에 사는데 금천구 그 아트센터에서 금난새 씨가 이제 지휘를 했죠. 근데 뭐 이렇게 많이 썼겠죠. 근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금난새는 내가 이제까지 본 새 중에 가장 멋진 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하고 좀 뭐 저속한 편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지금 약간씩 좀 글의 수준이 상승하고 있다는 걸 좀 느껴지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5학년 때부터는 일기를 안 보여줘요, 저한테. 엄마만 보여줘. 그래서 내가 볼 수가 없어요. 6학년 때도 안 보여줘요. 중학교 때도 안 보여줘요. 자,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래서 저는 사실 중학교 올라가면 책을 읽을 시간이 없고 사실 얘기도 잘 안 쓰고 근데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 애가 중학교 올라간 데부터는 이렇게 대화도 많이 못하고 이렇게 뭐 잘 돌봐주지 못했는데 그래도 엄마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잘 지냈어요. 그래서 뭐 며칠 전에 갔더니 저한테 책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 내가 썼어라는 책을 책상에 놓여 있는데 이 책이에요. 이 책이 뭐냐면 금천구에 있는 그 중학교 글쓰기 동아리 아이들이 자기 글 쓸 책을 만들어서 낸 거예요. 책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옆에 이 안에 우리 딸의 글도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일기를 썼더라고요. 일기를 많이 못 쓰고 책도 뭐 나름대로 읽고 글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소문의 부피라는 그 우리 딸 이름이 이혜연인데 또 단행본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글의 일부를 제가 소개시켜드리겠는데 되게 소설을 썼어요. 한 단편 소설을 썼는데 앞부분만 간단히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재수없다는 이해하시고 소문의 부피. 이 내용은 뭐냐면 중학교 학생이 친구들이 잘못된 그 루머를 계속 확산시키면서 그 소문의 당사자가 너무 괴로워서 소문이 계속 늘어나서 자기가 아무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서 이제 죽음을 택하는 그런 내용의 저 이거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우리의 얘기인가? 그리고 얘가 왜 이 중학교밖에 안 되는 애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되게 걱정이 됐는데 그냥 소설이다 라고 마음의 위안을 찾고 있어요. 자, 맨 앞부분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여전히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 이곳까지 올라온 이유는 이제 뛰어내리기 전에 앞에 맨 서두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헤집어 놓으며 불어오는 바람을 그대로 막고 있는 이유는 아마 누구의 잘못도 아닐 것입니다. 이 공간에는 여전히 나 혼자밖에 없네요. 어쩌면 조금 두렵기도 한 이 순간에는 나는 또다시 외로움을 떠올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혼자 서 있어 본 적이 있나요?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보다 함께 있을 때의 외로움이 더 큰 법이라고 했습니다. 군중속의 고독이죠. 자,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함이라고 할까요? 고독함. 그래요, 고독합니다. 하고 이제 쭉 이 얘기를 진행을 나갑니다.
결국 이런 글을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유치할 수도 있고 생각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꾸준히 글을 썼기 때문에 글쓰기 동아리에도 들어가고 또 이런 책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실력을 쌓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가더라도 공부 너무 많이 시키지 마시고 글쓰기 동아리 그냥 하면 돼요. 글쓰기 동아리 한다고 공부 못하지 않아요. 참고로 이거 진짜 재수없는데 저희는 전교 1등을 합니다. 근데 또 착각하시면 안 될 게 책만 읽다가 공부 잘하지 않아요. 수학 문제 풀어야 되고 영어 단어 외워야 됩니다. 그럼 별개예요, 별개. 그러니까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당연히 원하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걸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만 시켜서 공부 잘하지도 않고요. 책만 읽힌다고 공부 잘하지 않아요. 그 두 개를 적절히 병행시키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고 여러분의 숙제고 모든 인류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한다고 또 너무 괴로워하지는 마시고요. 자, 버드 바이 버드라는 그 말을 번역을 한번 해보실 분 계십니까? 스텝 바이 스텝은 아시죠? 한 걸음 한 걸음. 버드 바이 버드는 아마 그대로 번역을 하기 힘들 거예요. 이게 책 제목인데 버드 바이 버드 Some Introduction on Writing and Writing. 이 책은 그냥 사서 한번 보시면 괜찮아요. 아이들 꼭 교육용은 아니더라도 그냥 글을 어떻게 쓰면 여러분 어른들도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좀 얘기해준 그 글쓰기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엘라 모트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버드 바이 버드는 자신의 에피소드를 얘기해요. 우리 방학 때 되면 이제 개학날 앞두고 숙제를 학교문에 하잖아요. 근데 어떤 숙제가 있었냐면 자기 아버지가 작가였는데 오빠가 이제 내 숙제를 못 하고 있어. 늘 오빠가 문제야. 오빠가 이제 어떤 숙제를 받았냐면 새를 100마리를 그리는 숙제를 받아왔어요. 유치원에서. 근데 한 마리도 안 그린 거야. 그러니까 새 도감을 갖고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데 한 마리도 못 그리고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와서 야 울지 말고 한 마리 한 마리 버드 바이 버드 한 마리 한 마리씩 그려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밤새 그렸다는 겁니다. 독서와 글쓰기도 똑같습니다. 새 한 마리 그듯이 한 걸음 가듯이 차근차근 저도 지금도 저도 이제 글을 쓰는 짬짬이 글을 쓰는데 지금도 힘들어요. 또 직업으로서 내가 기자 생활했을 때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늘 힘들어요.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진짜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체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이고 옆에서 상의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아이들이 너무 커버렸어. 그러면 포기하십시오. 농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가 되시면 독서 토론 논술학원 보내세요. 바라는 것 100번 났습니다. 아이들이 싫어하면 보내지 마시고요. 어쩔 수 보내십시오. 자,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첫 번째 드릴 사과 말씀은 너무 재수없게 들어서 죄송하고요. 두 번째는 아는 얘기를 또 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반성의 느낌도 들고요. 대신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을 나눠준 것을 저도 만족을 하고요. 다음 달에도 저의 강의는 계속됩니다. 근데 이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다음 주제로는 제가 이제 철학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학과 문학의 만남.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들 거랑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강의를 듣고 싶으면 공고가 나갈 겁니다. 인터넷 보시고 문의하셔서 할 거고 훌륭한 강사는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있으면 딱 2개만 받겠습니다. 완벽했군요. 완벽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아니 좀 이거랑 관련 없는 내용이고요. 평상시에 제가 생각했고 궁금했던 건데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책을 계속 제가 빌려서 이렇게 주는데 이게 아직은 글밥이 많은 책을 읽어줘야 될지 아직 그림책 위주로 보여주는데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글밥이 너무 많지는 않지만 글이 좀 있는 걸 알죠. 왜냐면 글자 독해력이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되게 힘들어요. 근데 뭐 컨트롤 잘 하실 때 글자를 많이 그림책만 봐서는 발전이 없어요. 완전 잘합니다. 네, 아까 이제 뭐 정독이나 속독이나 둘 다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요. 예, 예. 근데 뭐 이제 최근에 그 공부머리 독서법을 보면은 그 책의 저자 같은 경우는 속독은 아니다라고 거기에 표현을 예, 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 아이들의 능력에 맞게 하는 게 사실은 정독이 맞습니다. 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사실은 뭐 안구 운동이에요, 사실 그게. 자기가 다 읽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읽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정독. 책에서도 예, 예. 아이들이 이제 책을 잘 읽었는지 확인하려면은 그 이제 챕터별로 엄마가 다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방법을 그럼 아이들이 미쳐버리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 확인을 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독후감 정도 써서 그 정도 내용만 확인하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르쳐서 경험했다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예,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제가 계속 완벽하지 않아요. 아니 저희 아이가 이제 5학년인데 여자 아이다 보니까 책 편식이 있어요. 이제 스토리 위주의 책, 명작 위주의 책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거를 그냥 두고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예. 이제 뭐 아까 지식 이 채널 같은 책처럼 예.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거는 그냥 동영상을 보여주세요. 체육을 하지 말고. 예, 그냥 편식해서 다 보여주세요. 요즘에 출판사에서 북클럽이라고 해서 매달 한 권의 책이랑 예. 그 문제집처럼 책 내용을 볼 수 있게 예. 그렇게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돈을 내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 필요한지 아니면 엄마가 그냥 책 보고 간단하게 아직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하기 귀찮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거는 네. 그 약간 상술인 것 같고 아이들이 그 정도로 그렇게 읽는 아이는 없어요. 빼잘 어떻게 그렇게 읽습니까? 그리고 퀴즈식은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하나. 저 궁금한 게 글쓰기를 할 때요. 그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거예요. 내버려두십시오. 우리나라 그런 맞춤법 띄어쓰기 안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거 제가 출판사 했는데 지금도 잘 몰라요. 띄어쓰기. 되게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애들 주눅 들어서 글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적하지 마시고 아주 이상한 것만 하나씩 해주세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